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걷지 못하게 될 때, 비로소 이 세 가지 인생의 잔혹한 진리를 알게 됩니다. 슈펜하우어는 한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년과 노년의 기본적인 차이는 전자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미래를 가지고 있고 후자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 말은 조금 쓸쓸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삶의 각 단계에 대한 깊은 묘사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혜의 흐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날 사회에서는 많은 젊은이들이 노후 생활을 지나치게 이상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은퇴 후 노인이 되어 삶의 무게에서 벗어나 매일 자유롭게 지내며 더 이상 일이나 가정의 책임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은퇴 생활이 긴 휴가처럼 느껴지고 매달 일정한 연금은 이 생활을 더없이 걱정 없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상은 노후 생활의 실제 모습을 너무 멀리 떠나 있습니다. 사실 노년은 모든 고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도전과 심리적 조정이 필요합니다. 노인들은 더 이상 일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지 않아도 되고 가정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나이대에서 반드시 겪어야 하는 무력함과 고통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더 이상 걷지 못하게 될 때 비로소 이 세 가지 잔혹한 진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첫째, 결국 두 사람 중 한 명은 먼저 떠난다. 이 말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나이가 들어 걷지 못하게 될 때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지내온 배우자가 언젠가는 먼저 이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영원히 이 세상에서 떠나고 당신은 남은 삶을 추억 속에서 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배우자와 영원히 이별하게 된 후에야 비로소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결국 함께 인생의 끝까지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랑이 아무리 깊어도 결국 당신은 그 사람을 보내야만 합니다. 마음속으로는 다시 오지 않을 그 사람이 그리워도 결국은 나이와 질병, 죽음이라는 자연의 법칙을 피할 수 없습니다. 둘째, 자녀들이 항상 곁에 있지 않다는 사실. 나이가 들고 더 이상 걷지 못하게 되면 비로소 자녀들이 항상 옆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녀들은 자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들은 일을 하고 가정을 돌보며 자녀들을 키우느라 바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의 외로움과 고독에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자녀들에게 당신의 외로움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으며 그들은 당신을 찾아오거나 위로해 주기보다는 단지 물 많이 마시고 약 먹는 거 잊지 말아요 라고 말하며 지나갈 뿐입니다. 심지어 몸이 아프거나 감기에 걸렸을 때조차도 자녀들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병원에 입원해야 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해져야만 그들이 시간을 내어 당신을 돌봐줄 것입니다. 셋째, 결국 인생 후반에는 스스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 나이가 들어 걷지 못하게 되면 비로소 인생의 후반기에는 결국 스스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립할 수 있을 때는 혼자 집에서 지내며 스스로를 돌봐야 합니다. 만약 자립할 수 없게 되면 요양원을 가거나 누군가에게 돌봄을 맡겨야 합니다. 자녀에게 의존해서 노후를 보내게 되더라도 결국은 충분한 재정적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상대적으로 편안하고 존엄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나이가 들고 더 이상 걷지 못하게 되면 비로소 삶이 항상 햇살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당신은 여러 가지 무력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당신은 신체적인 불편함과 외로움 속에서 인내해야 하며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가족의 웃음소리가 아니라 끝없는 고독입니다. 자신과 사회는 이미 단절되었고 외부와의 연결도 끊어진 채로 지냅니다. 나이가 들고 더 이상 걷지 못하게 되면 삶의 반경이 좁아지면서 당신은 세상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소외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서로 필요하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당신이 나이가 들어서 길을 걸을 수 없게 되면 그것은 곧 당신이 더 이상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단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불평등한 관계는 오래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도움만을 일방적으로 필요로 하며 상대방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면 당신의 요청은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피하려 할 것입니다. 자신에게도 문제를 일으킬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고 더 이상 걷지 못하게 되면 젊었을 때 바람을 일으키며 당당하게 세상을 이끌던 당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친구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같은 나이대의 옛 동료들이나 친구들은 그들도 당신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당신을 도와줄 수 없고 오히려 당신이 그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늙고 힘이 빠진 당신들은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결국 당신은 자녀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가끔 전화를 걸어 서로의 안부를 묻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건강입니다. 건강이 좋으면 그만이지. 잘 지내면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이런 말을 주고받으면서 당신은 더 이상 큰 꿈이나 목표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나이가 들고 더 이상 걷지 못하게 되면 오늘날의 사회는 모든 것이 스마트폰과 인터넷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쉽게 다루는 인터넷 지식은 당신에게는 마치 천서처럼 느껴집니다. 자녀들이 수없이 가르쳐도 그것을 이해하기 어렵고 간혹 이해가 되더라도 하루가 지나면 다시 잊어버리게 됩니다. 눈이 나빠져 스마트폰 화면을 제대로 볼 수 없고 모바일 결제나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당신은 이 사회에서 버려지고 시대의 흐름에서 뒤처졌다는 사실을 깊이 느끼게 됩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려 해도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단지 인터넷 기술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집 안에서만 살아가야 하고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게 됩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당신은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시대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지만 당신은 계속해서 제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결국 당신은 시대에 버림받은 자가 됩니다. 나이가 들고 시대의 변화에 뒤처지게 되면 당신은 삶이 얼마나 잔혹한지 깨닫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리 빛났어도 세상의 발전과 함께 결국 당신은 뒤처지고 당신의 존재는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 누구도 당신을 기억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당신이 아무 가치 없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셋째, 누구에게도 의존할 수 없고 노후는 오직 자신에게 의지해야 한다.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있으면 효자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더 이상 걷지 못하게 되면 이 말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의 효심을 부인할 수 없지만 자녀들의 어려움도 이해해야 합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노인을 돌보는 데 드는 시간과 에너지, 비용은 엄청납니다. 자녀가 아직 은퇴하지 않았다면 병상에 누워있는 부모를 돌보는데
모든 여유, 시간이 소비되고 개인적인 공간이나 여가 시간은 전혀 없습니다. 자녀가 이미 은퇴했다 하더라도 그들은 부모를 돌보기 위해 집을 떠나 자녀들과 함께 살 수 없으며 24시간 간병을 하면서 결국 원래의 마음가짐을 잃게 됩니다. 자녀들은 하루 종일 노인과 함께 좁은 공간에서 지내며 집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매일같이 대소변을 처리하며 어두운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강한 정신이라도 붕괴되기 시작하고 결국 병상 앞에 효자가 없다는 말이 실감나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 더 이상 걷지 못하게 되면 자녀에게 의지하는 노후보다 자기 자신과 자신의 돈에 의지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 관리 능력이 있을 때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이 행복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한 번 자립 능력을 잃게 되면 돈으로 요양 서비스를 받는 것이 자녀에게 의지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자녀들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자신의 추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 자녀들이 마음속에서 당신을 존경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됩니다. 나이가 들고 더 이상 걷지 못하게 되면 자녀와의 관계에서 한 끼의 국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먼 냄새가 가까운 냄새를 압도한다는 말은 모든 관계에 적용됩니다. 특히 자녀와의 관계에서 서로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관계를 조절할 수 있고 서로에게 아름다운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더 이상 걷지 못하게 되면 건강한 몸과 손에 쥔 재물이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한 가장 강력한 의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녀를 낳는다고 해서 반드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남에게 기대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론. 인생은 깊은 여행과 같으며 우리는 모두 그 여행의 여행자입니다. 이 세상에 온 우리는 각 생애의 단계마다 용기 있게 걸어가며 그 안에서 기쁨과 고통을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삶은 결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무대가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면에서 오는 만족과 기쁨에서 비롯됩니다. 각각의 생애 단계마다 독특한 가치와 아름다움이 있으며 청춘의 활력과 노년의 안정은 모두 소중합니다. 우리가 삶의 여러 풍경을 경험하면서 많은 일들이 우리 손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손을 놓고 일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며 자신의 본분을 다하며 인생의 결과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은 수행과 같으며 내면이 넓은 사람만이 매 순간을 진정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적당한 무지함이 진정한 행복에 더 가까워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불확실하므로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건강을 관리하며 합리적으로 재정을 관리하고 혼자 있는 법을 배우고 밝고 열린 마음을 기르는 것이 행복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전략일 수 있습니다. 인생의 여행을 통해 자기 발전과 수행을 계속하여 각 단계에서 자신만의 행복과 평화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저는 올해 거의 90살이 되었어요. 각 집에서 돌아가며 돌봐주고 있는데 원래는 삼촌 집 차례였는데 반달이 넘게 지나도 아무도 저를 데려가지 않았어요. 그냥 별 생각 없었지만 남편이 한마디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밥도 못 먹을 정도로 놀랐죠. 아마 우리가 그를 쫓아낼까봐 겁을 먹었던 것 같아요. 밥 먹을 때 제가 어떤 반찬을 더 해주면 그는 그냥 다 먹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비참하게 느껴져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가 다른 집에서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전혀 모르겠어요. 밤이 깊었을 때 저는 밖에서 소리가 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나가서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할머니가 불을 끄고 부엌에서 몰래 음식을 찾고 있었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이건 뭐 하는 거야? 대밤에 잠 안 자고 좀 조용히 할 수 없어. 저는 급히 방에서 나갔어요. 그리고 할머니를 봤는데 어린애가 잘못한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를 내보내지 말아주세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배가 고팠어요. 할머니의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남편을 한쪽으로 끌고 가서 말했어요. 왜 그렇게 말해? 잘 말할 수 없을까? 남편을 방으로 보내고 저는 할머니를 앉히고 만두를 끓여서 다 먹게 했어요. 불빛 아래 할머니의 늙은 모습을 보니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사실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할머니는 혼자서 5명의 자녀를 키우셨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까지 돌보셨죠. 제가 아이를 낳고 나서도 할머니는 도와주고 싶어 하셨지만 너무 나이가 많으셨어요. 정말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할머니였어요. 부엌을 치우고 할머니를 편안히 모신 후 저는 방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남편을 혼냈어요.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이게 내 친할머니잖아. 내가 할머니 돌보는데 불평도 없는데 넌 왜 그런 태도로 말해? 남편은 말했어요. 원래 할머니 돌보는 건 삼촌과 고모들이 할 일인데 우리가 대신 하게 된 거야. 저는 대답했어요. 할머니, 올해 거의 90살이야.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 수저가 더 필요하잖아. 그렇게 많이 못 먹겠다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마. 할머니랑 제대로 말해. 불만 있으면 삼촌이나 고모한테 이야기하고 할머니한테 화풀이 하지 마. 남편은 제 말을 듣고 반성하더니 알았어. 앞으로 절대 이렇게 하지 않을게. 라고 했어요. 저는 말했어요. 다시는 할머니를 이렇게 무시하면 나도 너한테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다음 날 밥 먹을 때 남편과 아들이 할머니에게 반찬을 챙겨드리려고 다투었어요. 남편은 할머니 보내지 않을 거야. 할머니가 언제든지 원하시면 여기서 계속 지내세요. 라고 말했어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기뻐서 눈물이 흘렀어요. 밥을 다 먹고 나서 저는 할머니에게 TV를 켜드렸어요. 그리고 2인극을 찾아서 틀어드렸어요. 처음에는 할머니가 그만 보자, 전기 아까워요. 너희 젊은이들은 이걸 안 좋아하잖아요.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2인극이 시작되자 할머니는 바로 상태에 맞게 들어갔어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이것도 함께 보자. 할머니는 우리가 관심을 보이자 2인극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셨습니다. 아들은 또한 와서 할머니 옆에 붙어 앉아 할머니는 마침내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마치 활짝 핀 꽃처럼 말이죠. 사실 누구나 천천히 나이를 먹어갑니다. 오늘 할머니의 처지는 아마도 우리가 미래에 맞이할 노후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선한 마음, 인내, 사랑을 간직하고 어르신들을 잘 모시고 효도하는 것이 가족과 후손에게 복을 쌓는 길이 될 것입니다. 77세인 누나는 85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 자신만의 특별한 노후 방법을 찾았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큰 언니는 올해 77살이고 하나뿐인 아들이 성시에 살고 있으며 언니의 남편은 7년 전에 돌아가셔서 언니는 여전히 외곽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5년 전 큰 언니의 아들이 걱정이 돼서 그가 혼자 살면 안전하지 않을까봐 언니를 집으로 모셔와서 함께 살자고 했습니다. 큰 언니는 마음이 흔들렸지만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결국 아들 역시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다 모여서 의견을 나누게 되었죠. 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여기서 살면 어떨까? 며느리가 간호사인데 청결에 집착이 강해요. 집에서 편안히 지내는 게 더 좋을 거예요. 동생도 말했어요. 며느리랑 사이가 안 좋은 건 알고 있어요. 특히 손자 돌보는 것 때문에 매일 싸우잖아요. 그때 큰 언니가 말했어요. 내가 아무리 고민해도 며느리는 내 딸이 아니라는 걸 알죠. 그래도 내가 만약 갔으면 연금만은 잘 관리해야 해요. 그 말에 큰 언니는 결국 결정을 미루고 혼자서도 충분히 잘 지낼 수 있으니 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큰 언니는 남편이 돌아가신 해부터 아들과 함께 살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며느리가 싫어할까봐 걱정이었죠. 그렇게 어렵게 살아왔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에 대해 다시 생각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하지만 큰 언니가 지난해에 자주 어지러워져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는 혈압이 매우 높다고 하며 매일 약을 복용해야 한다고 했어요. 약을 놓치면 뇌졸중이 올 수 있으니 혼자 살지 말고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죠. 그 말에 큰 언니는 정말 걱정이 되었고 어느 날 시장에 갔다가 너무 어지러워서 쓰러질 뻔했지만 다행히 지나가던 사람이 도와줬습니다. 그 일이 큰 언니에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말했어요. 그럼 내가 대신 나설게요. 전화를 해서 물어보고 다시 말할게요. 그래서 저는 큰 언니 아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진짜 어머니를 모시려고 한 거 맞아요? 그는 대답했어요. 물론 진심이에요. 어머니가 나를 키웠으니 이제는 내가 어머니를 모셔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느리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어요. 저는 그에게 말했어요. 자, 며느리와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다시 결정하세요. 결국 큰 언니는 아들과 며느리의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집이 좁고 불편하다고 생각했지만 점차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깨닫게 되었어요. 이제는 매일 다양한 음식을 먹고 하루 종일 혼자서 면과 죽만 먹는 대신 다시 즐겁게 지내고 있다는 말도 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혼자 사는 것이 그리 나쁘지 않다고 느끼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손녀와 함께 있는 걸 좋아하시고 손녀가 달콤한 말을 하니까 할머니는 매일 손녀와 함께 있으면 자신이 젊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큰 언니는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할 만한 결정을 내리셨어요. 어느 날 아들이 집에 없을 때 큰 언니는 아들의 방에 가서 말했어요. 내 연금 카드 며느리에게 줬어. 내 건 너희들의 거야. 늙어서 줄 거면 지금 줄게. 어차피 같이 살고 있으니까 내가 돈을 써서 뭐 하겠어. 사실 큰 언니는 며느리가 불편하지는 않은지 속마음을 살펴보려고 한 거였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꽤 이해심이 있었어요. 이 연금은 언니가 계속 갖고 계세요. 할머니는 자주 아프시니까 돈을 가까이 두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큰 언니는 며느리에게 카드도 맡기지 않고 그냥 마음을 놓았어요. 며칠 뒤 큰 언니는 다시 마음이 불안해져서
며느리에게 연금 카드를 다시 맡기자고 했어요. 며느리는 그걸 눈치챘고, 엄마, 그냥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해주셨는데, 엄마도 이곳에서 편히 지내는 게 당연해요. 큰 언니는 이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연금은 내 돈이지만, 아니면 집에 돌아가서 혼자 지내면 되는데, 그럴 바엔 차라리 여기서 편히 지내는 게 낫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은 큰 언니는 밤에 아들이 돌아오자 식사 중에 모든 가족 앞에서 말했어요. 이 돈을 받지 않으면 나는 집에 돌아가겠다. 나는 늙은 할머니고 아들과 며느리가 있으니 이 돈을 너희가 받으면 좋겠다. 너희가 나를 효도한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모두가 함께 살아가야 한다. 이 연금은 내 식비로 쓸 거다. 나이가 들면 제대로 못 움직일 때도 있을 텐데 그때는 돈을 아껴야 한다. 큰 언니는 정말 현명하게 생각했어요. 그녀는 내가 이곳에서 편히 지내는 게 좋다며 연금 카드를 맡기고 마음이 편해졌어요. 며느리는 이제 큰 언니를 자신과 같은 여자로 생각하게 되었고 말투도 부드러워졌어요. 겨울엔 매일 밤 따뜻한 물주머니를 준비해주고 패딩 바지도 사주었어요. 식사도 부드럽게 해주고 목 디스크로 아플 때는 마사지도 해주었죠. 그리고 큰 언니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 매일 하나씩 특별한 요리를 해주었고 미끄럼 방지 신발도 사주고 화장실에 손잡이도 추가했어요. 정말 세심하게 돌봐주었죠. 큰 언니는 우리 모두가 걱정했지만 그녀는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람의 마음은 모두 같다고 생각한다. 내가 며느리를 신뢰하면 며느리도 나를 신뢰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제는 연금을 넘기고 마음이 편안해졌고 며느리는 이제 큰 언니에게 딸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이제 그곳이 진정한 집 같은 느낌이 들었죠. 우리는 예전에는 그가 혼자 지내는 게 걱정이었지만 이제 그는 잘 먹고 따뜻하게 입고 기분도 좋아 보여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지난 설날 그렇게 많은 아름다운 등불을 본 적이 없다고 하며 무척 기뻐했어요. 그 다음 날에는 대통령궁과 미령궁을 구경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이제 나이가 많으셔서 이런 명소는 무료로 갈 수 있어요. 다리도 아직 괜찮으시니까 더 자주 나가서 구경하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우리도 마음속으로 정말 기뻐했어요. 예전에는 전화할 때마다 연락이 안 되거나 전화가 꺼져 있거나 해서 걱정했던 적이 많았죠. 이제는 그를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요. 그녀는 정말로 우리가 큰 언니처럼 잘 살기를 바라요. 저는 큰 언니가 매우 통찰력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나이가 들면 어렵긴 하지만 요양원도 좋지만 한 명의 보호사가 여러 사람을 돌보기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집에서 자식들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가 말한 대로 돈은 결국 다 써야 할 거니까 서로 다 기쁘게 쓰는 것이 좋다. 여러분, 큰 언니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내용이 여러분에게 작은 감동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흐름은 매일 새로운 글을 전해드리며 여러분이 매일 새로운 깨달음을 얻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